무슨 철학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뭐였어요? 자. 처음에 나온 사람이 뭐야? 자연 철학자. 자연 철학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소피스트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소크라테스 나온 다음에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좋아요. 응? 자연 철학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나, 아리스토텔레스 하나. 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A반, B반으로 해가지고 되게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연아 앞으로 앉아. 제일 앞으로 와. 응. 그래서 플라톤은 절대적인 뭐가 있다? 이 사람은?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저기에 세상의 원리가 어디에 있다? 이데아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뭐가 있다? 이데아에 있다. 이데아는 눈으로 본다,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짐 빼야겠다. 됐다. 거기 앉으려는 게 아니었어? 아무 데나 앉아. 이성으로 있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중요해? 현실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두 줄기가 쭉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다가 이게 데카르트로 와요. 누구로 왔다고?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관찰과 경험이 중요한 게 누구였어요? 베이컨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친 사람이 다시 칸트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꽂으라고 하면 중요한 사람 이 네 명을 꼽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칸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칸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고대 그리스 이후로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불린다. 고대 그리스 이후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이유가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나눠졌는데 그걸 다시 합친 사람이 누구라고? 칸트라는 거예요. 칸트의 사상은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본인은 태어난 고향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한 발짝도 밖에 나가는 일 없이 평생 독신으로 수수한 생활을 보냈다. 칸트 교수의 생활은 스스로 정한 일과를 규칙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서재에서 연한 홍차를 2잔 마시고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했다. 그 후 정오까지 집필을 하다가 오후 1시부터 매일 다른 좋은 친구를 초대하여 점심 모임을 가졌으며 저녁이 되면 홀로 산책을 했다. 칸트가 산책을 나가면 이웃 사람들은 정확히 3시 반이 되었구나 생각했다라고 시인 하이네가 기록했다. 그러나 점심 모임이 끝나는 시간이 4시일 때도 있고 6시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산책 시간은 실제로 일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도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대로 사는 것 같아. 나는 여행도 안 좋아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운동을 하고 금요일 날도 운동을 하고 목요일 날은 방송을 하고 금요일 날은 특공대를 하고 금요일 날도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토요일 날도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 같은 시간에 수업 끝나고 금요일 날도 수업 끝나고 방송하고 일요일 날도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그 십몇 년째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주 편해.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칸트가 됐고 57세 57세 때
명저인 순수 이성 비판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밑줄.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불리는 철학 사상의 이른바 브레이크 스루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만년인 50대 후반부터였다. 그때부터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연달아 출판하면서 근대 철학을 혁신해왔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 데카르트가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에서 과제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연구 경험론은 흉에 이르러 물질계가 마음 외부에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객관적인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휴메 사상이 칸트를 일깨웠다. 객관적인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한 칸트는 결국 객관적인 세계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 지금 문제가 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사과가 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 사과가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정말 사과가 있을까 의심해 보겠다. 자, 여기에 음료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음료수가 있는 걸 어떻게 알죠? 눈으로 지각을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인식, 내 지각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눈으로 지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콜라와 이 칼라를 맞춰보니까 저거는 콜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맞춰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있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내 눈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간장일 수도 있고 내 눈이 잘못될 수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헛것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쵸? 지금 그 얘기예요. 저기 사과가 있는데 전 분명히 사과 같은데 진짜 사과인가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심해보는 거죠. 저게 사과인가? 사실 우리의 감각으로 들어온 사과라는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사과가 있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저기 사과가 있는데 저기 사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저기 봤잖아, 사과잖아. 어떻게 증명하냐 말이야. 저게 사과 모양인 양초일 수도 있잖아. 그지? 아니면 완전히 헛거일 수도 있고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자, 칸트는 이에 대해 사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잘 볼게요.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힌트는 타인이다. 먼저 칸트는 인간이 사과 자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는 없다고 전제를 깔았다. 인간이 사과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하고 뭐라고 그랬지? 인간이 사과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인간의 감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만 빛이 어두워도 안 보일 수 있고 잘못된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는 사과는 어디까지나 감각을 통해 주관으로 나타난 사과일 뿐이지 객관의 사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잘 볼게요. 감각을 통해 주관으로 나타난 사과일 뿐이지 실제 사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사과는 아닐 수도 있다. 저기 사과가 있는데 진짜 사과인 게 아니고 내 눈에는 사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칸트는 객관의 사물을 본체, 누메나라고 불렀다. 이 본체를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고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기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우리의 감각기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할 수도 없고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고 칸트는 말을 이었다. 객관의 사과를 정확히 인식할 수는 없다고 해도 객관성이 있는 사과는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객관의 사과는 뭐고 객관성이 있는 사과는 뭐냐 이거죠. 객관의 사과라는 것은 이데아에 있는 사과 비슷한 확실한 저 사과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 객관성은 뭐냐는 거죠. 나는 객관의 사과를 인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의 감각기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진짜 사과를 내 눈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주관으로 나타난 사과는 타인과 서로 인정할 수 있다.
내가 사과가 있다고 인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역시 사과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누구나 그곳에 사과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기 사과가 있어. 현진이란다. 현서야. 저거 사과지? 라고 했을 때 사과 맞네요. 연진이도 저거 사과네. 그죠? 하율이도 사과네. 나이도 사과네. 다 사과라고 그래. 저거를. 근데 그 모든 사과네 하는 거는 각각의 주관적 사과죠. 내 주관적으로도 사과. 얘 주관적으로도 사과. 제 주관적으로도 사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타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그 의문을 가지고 타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타인이 저걸 사과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얘가 옆에 있는 애가 사과라고 해. 나도 사과라고 해. 이해됐습니까? 옆에 있는 애가 사과라고 하고 나도 사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주관적으로 나도 사과라고 하고 얘도 주관적으로 사과라고도 해요. 근데 10명, 100명이 다 주관적으로 사과라고 해. 그러면 나 혼자 사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객관화가 돼가고 있는 중인가요? 나 혼자 잘못 볼 수 있는데 얘도 잘못 보고 쟤도 잘못 보고 쟤도 잘못 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은 아닌데 객관화되고 있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나는 헷갈리는 거야. 1 더하기 1이 2가 맞나? 얘도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래. 쟤도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래. 틀릴 수는 있지만 1 더하기 1이 이제 주관에서 뭐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객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 사고는 아니고 객관성이 있는 사고가 된 거죠. 아까보다는. 2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100명이 더 객관성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관이 모이니까 뭐가 돼요? 객관이 되더라. 주관의 객관화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객관은 아니에요. 객관은 아니에요. 1000만 명이 저걸 사과라고 해도 완전 객관은 아니고 객관성이 좀 높아진 거죠. 완전 객관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1억 명이 사과라고 해도 사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혼자서 사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관 1억 개가 모이면 좀 더 객관화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주관. 자, 볼게요. 세 개가 있고 진짜 사과인지 관념 속의 사과인지 일치하지 않는데 딴 사람도 사과라고 얘기하니까 객관은 주관 안에서 만들어 적어가고 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해. 객관을 사물인 본체는 정확히 말하면 인식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주관으로 나타났을 때는 타인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사물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도 인식, 쟤도 인식하면 객관성이 생긴다. 칸트는 주관으로 나타난 세계를 현상계라고 부르고 현상계는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저기 현상계라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타인하고 공유할 수 있다. 야, 저거 사과 맞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사과 아닌데? 아니야? 사과 맞잖아. 맞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객관의 사물, 본체와 주관으로 나타난 사물, 현상계는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짜 사물과 내 눈에 본 사물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치할 수가 없죠. 일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인간의 감각기관은 불완전하니까. 현상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감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의 사물, 본체가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능동적으로 세계에 관여하여 인식의 대상인 객관성 있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능동적으로 세계에 관여하여 인식의 대상인 객관성 있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인간이 저기에 있는 사과를 보면서 저기에 진짜 사과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객관적인 사과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감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눈으로 보긴 본단 말이야. 눈으로 보는 거를 관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사과라고 얘기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세계를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세상이라고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은 파랗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파랗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객관이란 객관이란 주관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객관이란 당연히 주관의 밖에 있다는 것이 전제에 있었는데 칸트는 주관의 안에 있다고 뒤집었다. 자 볼게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요. 여기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객관이고요. 내가 본 머릿속에 있는 사과 이건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은 밖에 있고 주관은 안에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면서 이 사과가 이 사람들이 객관성 있는 사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은 당연히 주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관 안으로 들어오더라. 사람 생각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게 사과가. 이게 칸트의 위대한 점인 거죠. 바깥에 있는 것과 나를 분리했었는데 칸트가 바깥에 있는 거를 주관의 객관이라는 걸로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성의 한계란 주관에 나타난 세계, 현상계는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다들 똑같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한다. 자, 내가 귤을 먹었어요. 귤에는 두 가지 귤이 있죠. 어떤 귤이 있어요? 신귤과 단귤이 있죠. 여러분 신귤을 좋아해요? 단귤을 좋아해요? 신귤 좋아하는 사람. 어우 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귤 신거. 먹기만 해도 침이 줄줄 나오는 신귤 좋아하는 사람 있어? 단귤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나이가 귤을 딱 먹더니 아 달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오셔 이런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얘가 달다고 그러면 얘도 달다고 그러고 얘도 달다고 그러고 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뜨겁다고 하면은 얘는 어우 차가워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맛을 느끼는데 우리는 타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롭다고 하는데 철학에서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나는 저게 빨간 사과 요렇게 생긴 걸로 보이는데 얘한테도 그렇게 보일까? 나는 이 사과가 이 귤이 달다고 생각이 됐는데 얘도 내가 느끼는 이 맛하고 똑같은 걸 느낄까? 영원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얘가 돼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걸 얘도 느낄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얘가 돼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쓴 걸 먹었을 때 다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야.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이런 느낌을 쟤도 느끼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하고 소는 다르죠. 사람이 소처럼 풀을 막 씹어 먹을 때 소처럼 기분 좋게 먹어요 못 먹어요? 소는 풀을 그냥 오게 먹잖아요. 아, 소와의 감각하고 나의 감각은 다른데 최소한 사람들끼리의 감각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느낌이 같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주관적인 게 덜 주관적인 걸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다 달다는 상당히 객관적이지만 맛있다는 훨씬 주관적일 거요. 맛있다와 시다 달다는 느낌이 다르죠. 야 이거 맛있다. 뭐가 맛있냐? 나는 하나도 맛없다. 자 뜨겁다 차가웠다는 그보다 훨씬 객관적이겠죠.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뜨겁다 차갑다라는 느낌은 비슷하겠죠. 그런데 맛있다 맛없다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 있죠. 나는 그 동남아시아 향이 싫거든. 그 고수 향신료들 있잖아요. 싫은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오메 그러면서 그만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야. 난 그걸 먹는 사람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저렇게 먹을까? 난 몇 조각은 먹겠는데 그걸 이렇게 퍼먹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먹는지 알죠?
풀 뜯어먹고 먹듯이 막 뜯어먹는단 말이야. 야, 이게 맛이라는 것은 저런 건데 뜨겁다 차갑다는 비슷하다. 그죠? 물론 거기도 이제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죠? 여름에도 아니면 그 따뜻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나갔는데 아까 어떤 애가 겨울용 추리닝을 입고 겨울용 두꺼운 추리닝에다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 근데 딱 얼굴을 봤는데 더워하는 느낌이 없어. 편하게 걸어가더라고. 아, 쟤는 안 더운가 보다. 그죠? 하지만 아예 뜨겁고 차가운 거 정도 느끼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게 된다? 확실하지 않지만 우린 추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을 1. 감성, 2. 지성, 3. 이성이라는 세 가지 기능으로 분석했다. 감성은 오감인데 감각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아프다, 가렵다, 뜨겁다, 춥다 등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온갖 정보를 받아들인다. 지성은 감성이 얻은 정보를 정리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빨갛다, 작다, 동그랗다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과라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지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능력이다. 지성으로 파악한 것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능력이다. 예컨대 이 세상에는 왜 사과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사과를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만져보면 이거는 감성이죠. 지성은 아, 이거 사과네 이거죠. 만져보니까 감성을 통해서 지성이 생긴 거죠. 이성은 뭐냐? 그러면 그거 갖고서 생각을 깊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성이라고 그래요. 감성은 동물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성과 이성 사이로 넘어가면 이건 동물은 갖기가 쉽지 않겠죠. 이성은 말이 안 되죠. 동물이 갖는다는 게.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감성과 지성은 동물에게도 있다고 추측되지만 감성은 확실히 동물한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성도 새가 저걸 보고서 메뚜기가 있는데 저거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가서 먹잖아요. 그죠? 이성은 뭐만 갖고 있다? 인간만 갖고 있다. 감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세계의 본체에 접근하는 능력은 이성의 힘이다. 그러나 이 이성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고 칸트는 주장했다. 자, 이성의 힘에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객관의 사물과 주관으로 나타나는 사물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앞서 설명했다. 인간이 인식을 하는 메커니즘에서는 본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고 이성의 힘을 썼을 때 겨우 될까 말까 한다는 뜻이다. 자, 순수 이성 비판이란 저서 때문에 칸트가 이성을 비판하거나 부정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정했을 뿐이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뜻은요, 한계란 뜻이에요. 이성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성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한계의 뜻은 뭐라고요? 여기서 비판의 뜻은 뭐라고? 한계란 뜻이에요. 순수 이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이성으로 알 수 있고 요 바깥에 거는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뭐라고? 그게 뭐야? 순수 이성 비판. 착한 행실이란 칸트는 인간의 도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 자유란 도덕적 행위에 한정된다고 생각했다. 칸트는 자유란 자기중심적 행동을 억제하고 타인을 위해 베푸는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실현된다라고 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의견이 다르다. 타인을 때리는 행위는 나쁘지만 그것이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때렸을 경우에는 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착한 행실은 입장에 따라 변한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를 한자로 하면 뭐예요? 선. 선은 뭐예요? 자, 착하다는 게 뭐예요? 도덕음직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이거죠. 착하다는 건 뭐예요? 바람직하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맨날 공부해도 선생님들도 모르고 가르치고 아이들도 모르고 끄떡거리고 모르고 시험 봐서 끝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알자고요. 바람직하다는 거는 저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악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 바람직한 것은 뭐야? 해야 된다. 뭐라고? 바람직한 것은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그래서 칸트를 의무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의무론. 칸트는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착한 행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칸트는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착한 행동이 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 선이라고 그런다. 선. 선은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 중에 최고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 인간의 모든 거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 자, 여기서 또 하나 배울게요. 그러면 덕은 뭐라고? 엑설런트,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덕을 통해서 선을 얻을 수 있다. 선을 행한다. 자, 볼게요. 덕이라는 것은 학생의 덕은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거의 덕은 뭐죠? 노력을 하는 거죠. 문제를 풀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이게 공부 잘하는 덕이죠. 학생의 덕은 공부를 잘하는 거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을 가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덕이 모여서 선으로 간다는 말 이해됩니까? 엑설런트가 모이면 선을 향해서 간다는 말 이해돼요? 이해됐죠? 그 중에서 선 중에서 도덕적인 선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의무를 뭐라고 그래? 도덕적인 선이라고 그래요. 도덕적인 선. 즉 넘어져 있는 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죠. 그럼 세워줘야 돼요? 안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되죠.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우리는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수업 시간에 조용한 것은 덕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죠. 조용한 것은 덕도 되죠. 조용해야 수업을 들으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 하는 것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용히 하는 것 자체는 덕이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이죠. 선은 방향성이 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착한 행실은 입장에 따라 변한다. 했고, 만약 같은 입장에 섰다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하리라 축축될 만한 행위를 한다고 카트는 주장했다. 요거를 보편적이라고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가 발휘된다는 것이다. 항상 보편적인 법칙이 됨직한 원리를 따라서만 행동하라. 이것이 칸트의 유명한 논리의 기본 법칙이다. 항상 보편적인 법칙이 됨직한 원리를 따라서 행동해라.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린 뭐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저기 어떤 여자아이가 넘어져 있어요. 울고 있어. 나이가 봐도 저거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하윤이가 봐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경원이가 봐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윤서가 봐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미국에 있는 토마스가 봐도 일으켜 세워주는, 을지문덕 장군이 옛날에 태어나서 봤어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공자님이 봤어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고조선 시대 동양이든 서양이든 앞으로 100년 후의 세상에서도
저거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보편적인 거라고 해요. 언제나 누구나 그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이해됩니까? 그게 보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거에서 원칙을 찾는 거죠. 그 보편적 원칙이죠. 그거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얻어맞고 있어서 상대방을 때렸어요. 이건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때리기보다는 그냥 방어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의무니까. 내 말 잘 따라와서 여기까지? 근데 칸트는 좀 칸트처럼 사는 정말 힘든 게 저기 누가 넘어져 있어요.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 구하는데 내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얘를 구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러면. 근데 내가 오늘 대학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에요.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줘야 돼요? 구해주고 대학에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왜? 의무를 하라는 거죠. 의무를.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칸트처럼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말은 써요. 응?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저거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 순간에 이기심이 딱 오르는 거죠. 저걸 구해줘야 되는데 난 지금 대학 시험을 보러 가야 돼. 이걸 막는 게 뭐죠? 나의 이기심이죠. 나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안 구해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내가 죽더라도 구해주라는 얘기죠. 칸트는. 그러니까 칸트처럼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칸트의 이론은 의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론을 배우는 거니까요. 칸트는 모든 행동에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범죄자에 대해서 가혹했을까요? 너그러웠을까요? 가혹했죠. 네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면 너도 때려 얻어맞아 죽으라는 얘기죠. 칸트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칸트한테는 용서를 바라면 안 돼요. 네가 악을 했으면 그 악을 너도 당해봐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칸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칸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칸트의 의무론이라는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면 딴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칸트의 의무론을 얘기하면 왜 저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의무니까 구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의무니까.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칙을 찾고 그게 의무라는 걸 네가 이성을 갖고 있어서 안다면 네 목숨을 버리더라도 네가 모든 피해를 보더라도 구해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칸트의 의무론이에요. 의무를 행하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무를 행하라. 그래서 칸트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잘 들어봐요. 저기 누가 넘어져 있어요. 갈래다가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게 흉 같은 경우죠. 가슴이 확 아파요. 쟤 잘못하면 죽겠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피도 흘리고 있고. 내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가고 싶은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가슴이 짠하지 않아? 내가 얘를 그냥 두고 가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에이, 가서 구해주자. 얘를 이용한 거죠. 구하지 않으면 더 나쁜 짓 한 거고. 구하더라도 얘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뭘로 이용한 거죠? 잠에 잘 자는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칸트는 뭐라고 그럴지 생각해 보세요. 봉사활동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면 오히려 제가 더 기쁘답니다. 저는 제가 제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라도 매주 봉사활동을 합니다. 칸트는 뭐라고 그래? 넌 사람을 이용하고 있구나. 너는 봉사의 목적이 네 마음의 힐링이니? 봉사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네 마음을 힐링하려고 봉사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을 네 마음의 힐링용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건 칸트의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 칸트 입장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을 내 기쁨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도와줬더니 기쁜 건 돼야 안 돼요? 그건 괜찮아요? 기쁘려고 도와주는 거는 사람을 이용한 거고 그냥 의무로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났더니 기분이 흐뭇해. 이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칸트 생각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의무랑 의무가 충돌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 칸트가 해결 못하는 거죠. 약간 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그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게 이제 칸트의 한계예요. 의무와 의무가 충돌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고 이쪽에는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누굴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둘 다 해야 되니까. 이 둘 다 의무잖아요. 심지어는 여긴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고 저긴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둘 다 의무인데. 쓰레기를 줍는 것도 의무고 초등학생을 구해주는 것도 의무고 의무 사이에선 더 큰 의무와 작은 의무는 없거든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칸트의 한계예요. 의무와 의무가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무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둘 다 의무인데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하나는 이쪽에서는 1000명이 죽을 것 같고 이쪽엔 1명이 죽을 것 같아요. 누굴 구해줘야 돼요? 못 구하죠. 아무도. 1000명을 구하는 것도 뭐예요? 의무고 1명을 구하는 것도 의무고 이쪽에서는 살인자가 죽어가고 있고요. 저기서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굴 구해줘야 돼요? 못 구하죠. 인간으로서 의무는 살인자도 구해줘야 되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도 구해줘야 되고. 범죄자는 칸트는 죽어도 왔다 갔다 그거는 나는 범죄자를 사형 집행하기 전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해줘야죠. 니네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을 사형 집행 10분 전에 죽이면 그것도 살인죄예요? 10분 있다가 사형 집행할 사람을 내가 지금 죽여. 살인죄야, 살인죄가 아니야? 살인죄예요, 그것도. 똑같은 살인죄예요. 하나도 용서 안 받아요. 1초 있다가 죽을 사람을 지금 죽여도 살인죄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의무와 의무가 부딪혔을 때 칸트는 해결을 못하는 게 칸트의 약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그 칸트의 생각을 알라는 거지. 여러분이 칸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